12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대추적, 백트래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알고리즘 설계 기법들을 살펴보면 전수조사가 있었고, 분할 정복이 있었고, 탐욕적 기법이 있었고, 동적 프로그래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확률적 요소를 써서 뭔가 계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배웠는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는 경우의 수가 제한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전수조사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동적 프로그램이 돼서 메모이제이션 할 수 있어요. 메모이제이션 할 수 있는데, 이 메모이제이션은 우리가 중복 계산을 많이 하는 경우에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복 계산을 안 함으로써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는데, 전수조사 알고리즘을 구현하다 보면 중복적으로 재기호출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예제들이 있는 거고,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피보나치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메모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되게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배우는 대추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분기 한정법입니다. 요 대추적과 분기 한정법은 이제 다음에 볼 건데, 얘는 DFS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얘는 BFS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재기 호출하게 되면은 그 재기 호출의 트리를 그릴 수 있죠. 호출되는 트리를 그릴 수 있고, 그 트리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트리에 대해서 우리가 탐색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일반적인 재기 호출은 이렇게 가는 거죠. DF처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 방문하게 되는 어떤 재기 호출 트리가 있는데, 대추적은 이 재기 호출 트리를 다 하지 않고 일부만 해서 답을 찾겠다는 거예요. 대추적은.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분기 한정법은, 원래는 대추적은 이렇게 DFS 형태로 재기 호출 트리에 따라서 가는 건데, 그렇게 가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트리가, 이 재기 호출 트리들이 만들어지면은 뭔가 이 네 개의 경우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걸 먼저 가는, 얘는 정해진 우리가 방법대로 가지만 분기 한정은 그렇지 않고 뭔가 그 우선순위를 둬서 이 재기 호출 트리를 탐색하게 하는 것이 분기 한정법이에요. 그러면 오늘 배울 대추적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전수조사 중에 많은 것을 제외시킴으로써 좀 효과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대추적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전수조사를 만들었는데 얘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또 불필요한 것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일부 하지 않게끔 배제를 시킵니다. 대추적 몰라도. 그게 바로 대추적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추적이라는 걸 모르더라도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고 전수조사 짜라 그러면 전수조사를 짤 거고, 전수조사 짰는데
뭔가 불필요하게 하는 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안 하게끔 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짠 게 결국은 대출력이라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 대출력을 한다고 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개선한다고, 모든 경우에 개선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출력은 최악의 경우에는 지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지수 시간이 필요했으면 전수조사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되게 개선을 시켜줄 수 있지만 모든 경우를 아주 효과적으로 개선시켜줄 수 있는 기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제 이 대출력 관련된 살펴보는 문제는 5개 문제를 살펴볼 거고요. 뭐 영일 배낭 채우기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이고, 부분집합의 합 문제도 약간의 변형으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 숙제를 하고 있는 캔썸, 하우썸 그런 문제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해밀턴 회로 문제는 지난번에 시간에 봤던 TSP 문제하고 거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대출력도 보통 주어진 집합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도록 일련의 객체를 선택하는 문제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원래 저런 종류의 문제들은 또 동초 프로그래밍으로도 우리가 재현식을 구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얘도 그렇죠. 얘도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동초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고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또 대출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대출력은 전수조사를 하는데 많은 것을 배제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또 특히 이 BFS하고 분기한정법하고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대출력은 DFS를 변형한 기법이고 분기한정은 BFS를 변형한 기법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DFS를 하기 위해서 스택을 만들고 그러진 않고요. 노드들을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래 전수조사 기법으로 짜게 되면은 재교출로 보통 전수조사 프로그램을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프로미싱 여부를 검사하는 거예요. 노드가 유망한지 유망하지 않은지 보고, 유망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다가 유망하지가 않아. 그러면 이 밑에는 안 가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와서 다음 자식을 처리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분기 한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게 되는 우리 재교출 트리를 그릴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프로미싱을 하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각 노드를 재교출할 때 검사를 하게 되고, 그 검사 결과 유망하지 않으면 그 밑으로는 검사를 하지 않아요. 재교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는, 이렇게 해서 얘네를 제외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지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전체적인 우리가 방문하는 트리를 상태 공간 트리라고 하는데, 재교출하는 트리를 거기서 가지를 치게 되겠고, 실제 대출력은 그 가지친 상태 공간 트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비용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냥 반복적으로 재교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반복적으로 재교출한 게 아니라 재교출하기 전에 이 노드가 프로미싱 한지를 살펴보고, 프로미싱 한 경우에는 그 밑에 자식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이 함수를 이런 식으로도 거꾸로 이렇게 좀 위치를 바꿔서 작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게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인데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얘가 프로미싱 하면 모든 자식들을 다 진행을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자식들 중에 프로미싱 한 애들만 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바뀔 뿐인데, 이렇게 하는 게 그 스택의 공간을 활용한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 차이를 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우선 먼저 엔퀸스 문제. 뭐 이것도 되게 컴퓨터 공학에서 유명한 문제이고, 또 이 제출적을 설명할 때 늘 이용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엔퀸스 문제예요. 그래서 엔퀸스 문제는 서양 장기에서 여왕말이 있는데, 이 여왕말은 서양 장기를 두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상하로 갈 수가 있고 대각선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체스판이 원래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주어져요. 정사각형으로 주어지는데, 이 크기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원래는 정해져 있지만 클 수 있다고 그러고, 여기에 n×n 크기의 체스판이 있을 때 n개의 퀸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퀸들을 배치하는데 서로 잡을 수 없게끔 배치하는 거예요. 서로 잡을 수 없게 배치하는 게 n 퀸스 문제입니다. 그러면 실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은 이 n제곱이라는 이 셀들에 하나의 여왕말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n제곱 개 중에 n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n제곱 중에 n개. 이게 원래 전체 경우의 수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같은 행에 두 개를 놓으면 서로 잡을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같은 행에는 위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고려하면은 한 행에 하나씩이니까 n의 n승이 되는 거죠. 경우의 수는. 여 중에 하나, n개 중에 하나에 여기 놓을 거고, 또 여기다 하나 놓을 거고, 하나 놓을 거예요. 한 행에 하나씩 놓을 거고, 한 행에 놓을 수 있는 위치는 n개니까 이게 n 곱하기 n이 되나? 아니지. n은 n승이 맞을 거예요. 맞나? 그쵸? n은 n승이 맞아. 갑자기 머리가.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n에서 n은 n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열에 위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줄일 수가 있죠. 여기다 놓으면 여기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놓으면은 요 나머지 n-1개 중에 놔야 돼. 그럼 n 곱하기 n-1 곱하기 해가지고 n 팩토리얼 개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이만큼 필요한데, 같은 행에 위치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제어하고 또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가서도 더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뭘 우리가 고려 안 했냐면은 대각선은 고려 안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대각선까지 고려하게끔 그 프로그램을 짜야 경우의 수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우의 수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서 그 조건들을 이용해 가지고 뭘 만들어요? 대추적은 promising이라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놓을 때 이 말을 여기다 놓으면은 promising 한지 안 한지를 살펴보고, promising 한 경우 그때 놓는 거예요. 아니면 안 놓는 거예요. 안 놓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다음의 경우의 수는 다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4x4로 한번 축소해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4x4고, 그러면 우리가 놔야 되는 여왕말의 개수는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상태 공간 트리를 그리면 4개씩 쫙 나오는 거예요.
1일, 2일, 3일, 4일, 1일 놓고 2일 놓고. 물론 얘네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놓을 수가 없는 건데 모든 경우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1, 2를 놓은 다음에는 여기다 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 놓을 수 없고 여기다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거는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 트리를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좋겠죠.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그만큼 경우의 수를 줄이는 거고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즉 대추적에서는 여러분들이 프로미싱 함수를 얼마나 잘 만드냐가 핵심이 되겠죠. 그 프로미싱 함수는 많은 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가지치기를 해보면 1일 놓고 2일 놀래니까 안 돼. 그럼 다시 데려와요. 2 놀래니까 안 돼. 되돌아오고 2, 3 놀래니까 돼요. 그러면 그 밑으로 또 가야 되죠. 3인 안 되죠. 3이 안 되고 3, 4 안 되고 3, 4 안 돼요. 그러면 요 놓던 거를 다시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돼? 2, 4로 가야 되겠지. 2, 4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4 놓으니까 여기 안 되고 여기 되고요. 얘가 되는데 여기 다 안 돼. 그럼 백트래킹 올라가서 얘를 1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아까는 원래는 이 그래프를, 이 상태 트리를, 공간 트리를 그리게 되면은 총 340번 함수 호출이 필요한 거예요. 제기 호출 함수가.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은 60번의 호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 안 되네, 되네, 내려갔는데 다 안 돼. 그러면 올라와서 2, 4, 되네, 내려가서 3이 되네, 나머지 안 돼, 3이 안 되네, 그럼 여기는 다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찾아낸 거지. 그리고 올라가서 1로 가고, 또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각각의 여기서 4개씩가 더 뻗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프로미싱 함수를 이용해서 걔네들을 배제한 거죠. 이게 가지치기 대추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전수조사로 해결한다. 그럼 해결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놓고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내려가지 않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거기다가 뭔가 최적화하는 여러분들이 검사하는 기능들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뻔해요. 우리가 가르치게 할 수 있는 게 같은 행위 안 되고 같은 열애 안 되고 대각선 안 되고, 그거 외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구해낼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3가지 경우를 못 찾을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프로미싱 함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즉 여기까지는 내가 이제 6번째 애를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행에는 서로 죽이지 못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6번째를 놓으면서 위에 있는 1번째 행에 있는 애와 2번째 행, 3번째, 4번째, 5번째 있는 행에 있는 말과 내가 지금 놓으려는 말을 비교해야 돼요. 서로 행이 겹치는지, 행은 안 겹치겠구나. 열이 겹치는지, 그 다음에 대각선에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요게 열을 검사하는 거고, 요게 대각선을 검사하는 거예요. 대각선은 서로 빼가지고 열 크기하고 비교하면은, 그 차이랑 비교하면은 대각선으로 이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프로미싱이 true이면은 그 다음에 또 내려가는 거고, false면은 거기서 제기 호출 중단되고 올라가서 다음 자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원래는 이만큼 많은데 뭐 여러 가지에서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것들을 보면 원래는 이만큼인데 이제 이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이만큼만 유효한 건데 얘네들 이것만 검사하도록 만들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61과 17의 차이는 뭐냐면은 61은 이 파란색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17은 이 노란색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란색만 검사할 수는 없죠. 얘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안 가니까. 여기까지 가 본 다음에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조금씩 더 커지면은 대출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상당히 원래 경우의 수보다는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줄어드냐는 걸 어떻게 아냐? 얼마만큼 줄는지. 대출력을 우리가 적용했을 때 성능이 얼마만큼 개선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내가 기대했던 만큼 개선이 되면 대출력을 쓰고 성능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안 되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돌려봤자 돌고 있고 답은 안 나올 테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풀어야 되는 현재 문제가 대출력으로 풀었을 때 얼마만큼 효과적인지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몬테칼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 복잡도 분석할 때 사용했던 게 비고, 그리고 비고와 관련돼서 마스터 시어럼, 도사 정리가 있었고, 하나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알아두실 게 몬테칼로 알고리즘입니다. 몬테칼로 알고리즘은 해보는 거예요. 해봐서, 그러니까 완전히 해보는 건 아닌데, 전체를 해보는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해봐가지고 전체 비용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예측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말은 써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냐면, 원래는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면은 이 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달을 해보는 게 아니라, 이 몬테칼로 알고리즘은 한번 한쪽 아래로만 가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그래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래까지. 계속 가요. 그러면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를 선택을 했다. 얘를 선택을 했다. 요 4개 중에. 그럼 얘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 넷 중에 하나고, 얘 중에 하나면 또 하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런데 개수가 몇 개예요? 4개가 있는 거죠. 자식들이. 그러면 얘네 이쪽도 얘랑 똑같을 거다라고 예측해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53이 나와요. 요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해보면은 한 53번 재교치를 하면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61이죠. 우리가 세보니까. 근데 더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2갈래 정도 가는 거예요. 요 갈래로 가면은 아까는 하나밖에 안 됐지만 2개가 됐죠. 그러니까 검사할 게 많아진 거지. 그러면 계산해 봤더니 85야. 그럼 평균을 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되겠다라고 계산해 보는 게 몬테칼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선택을 해요. 랜덤하게 1.2를 선택할 수도 있고 1.2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한 번만 선택하면은 되게 나쁜 경우만 찾아갈 수 있죠. 그렇죠? 얘가 좀 더 나쁜 경우예요. 1-1쪽으로 가는 게.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더 경우의 수가 적어지는 경우이고, 그러면 랜덤하게 선택하는 걸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뭐 경우의 수가 4개밖에 없으니까 자식이. 그러면 한 2개 정도 선택을 해서 평균을 구해보는 거예요.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몇 개가 몇 번의 재개 호출로 이루어질지, 가시가 될지 예측을 해봐서 평균을 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 때 랜덤하게 선택을 하니까 확률적인 알고리즘인 거죠. 뭔가 결정적인 방법으로 몇 개의 비용이 들겠다라는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패스를 선택을 해요. 패스를 선택을 해서 밑으로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일로 간 다음에 그러면 이 여기서는 몇 개가 밑으로 갈지를 보고 얘가 하나 가네? 그럼 얘를 이용해서 또 밑에 몇 개 갈지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해가지고 전체 비용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게 몬테칼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몬테칼로 알고리즘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상태 공학 트리에서 같은 레벨에 있는 모든 노드의 유망성 여부를 점검한 절차가 같아야 돼요. 다르면 예측한 게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검사하는 얘를 검사하는 거랑 얘를 검사하는 거랑 또 이쪽 있는 애랑 이쪽 있는 애를 검사하는 게 다르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동작이 전혀 다르겠죠.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쪽을 예측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측을 하는 게 되기 위해서는 같은 레벨에 있는 모든 노드의 유망성 여부를 정말 절차가 같아야 되겠고 또 같은 레벨에 있는 모든 노드의 자식수는 같아야 돼요. 어떤 건 2개, 어떤 건 5개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걸로 예측이 또 안 되겠죠. 근데 지금 n퀸스 문제는 항상 자식의 수는 n개예요. n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이 몬테칼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의 인스턴스에 대해 검사한 양을 미리 알기 위해서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 인스턴스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를 해보기 전에 랜덤하게 한 패스나 2패스로 가봐서 몇 번이 호출이 되는지를 측정해보고 그게 괜찮으면 전체를 다 해보겠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어쨌든 확률적으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보고 그 비용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용 정도를 괜찮으면 되추적하고 아니면 해봤자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되겠죠. 그게 몬테칼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대추 알고리즘 적용해 본 다음에 몬테칼로 알고리즘 거기다 넣어서 조금만 하면은 넣을 수 있거든요. 넣어서 실제 몇 번 호출하는지 계산을 해볼 수는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몬테칼로를 적용해 가지고 재개 호출을 왜 몇 번 일어나는지를 요 식들을 이용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TI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4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거의 다. MI를 우리가 알면 돼요. 요때 갔더니 이 중에 하나만 유망하더라. 2, 4 따라서 내려가면은 하나만 유망하더라. 그것만 한번 해보면 이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분집합의 합 구하기. 서브셋 썸 문제인데 실제로는 이 부분집합의 합 문제를 응용해서 만든 게 캔썸, 하우썸, 뭐 카운썸, 배썸 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더 많은 게 우리가 그 책에서 언급되는 문제는 요 이름으로 불러져요. 서브셋 썸 문제. 서브셋 썸 문제는 n개의 양의 정수가 주어지고 목표 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합이 W가 되는 모든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캔썸, 하우썸하고 카운트썸, 하우썸이 아니라 올썸 뭐 이런 문제가랑 비슷하네요. 올썸. 모든 조합을 다 찾는 거. 근데 우리가 살펴봤던 캔썸, 우리가 만들었던 4가지 문제는 얘네들을 한 번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 번 못 써요. 대신에 여기에 같은 숫자들이 여러 개 중복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씩 응용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상태 공간 트리를 어떻게 우리가 실제 이 문제를 전수조사에서 해결한다 그러면 답들이 뭐가 되냐면 요 5라는 게 답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쪽은 요 줄은 5를 고려하는 거예요. 5를 포함할 수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6을 포함할 수 있고 6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고, 10을 포함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11, 16 이렇게 높이로 가면은 모든 경우를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은 가지치기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줄일까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문제를 전수조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가지치기를 할 수 있으면 일반적인 전수보다는 확실히 나아지겠죠. 뭔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다 보니까 얘를 더했더니 목표값보다 넘어갔어. 그러면 내려갈 필요가 없죠. 근데 내려갈 필요가 없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값들이 이 값보다, 여기서 고려하는 값보다는 커야 돼요. 작으면 밑에 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은 정렬되어 있는데 입력이 정렬돼서 들어오지 않으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부터 고려를 합니다. 작은 거부터 더해 나가면 여기서 여기 거꾸로인데 60을 고려했어요. 그럼 16이죠. 근데 남은 게 11, 16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려하는 게 11이야. 그럼 16에다 11을 더하면은 21을 넘어가죠. 그럼 11 더했는데 넘어갔는데 16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가지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렬을 한 다음에 작은 거부터 고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것을 고려해봤자 초과가 되면, 그러니까 아니, 초과가 아니라 그건 남은 건 또 다른 문제고, 이 얘를 여기서가 요 거를 추가할 때 추가했더니 초과가 돼. 그러면 그 밑으로는 안 해도 돼요. 그게 이제 한 가지 기준이고, 또 다른 기준은 요 예제로는 잠깐만 6, 15 요 예제에서는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요 예제로 그 예제를 계속 이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합이 13이에요. 목표값이. 그리고 4개 값을 이용하는 건데 정렬을 했어요. 오름차순으로 3, 4, 5, 6. 그러면 첫 번째 레벨에서는 3을 고려하는 거고, 두 번째 레벨에서는 4, 세 번째 레벨에서는 이제 5를 고려하는 거예요. 왼쪽이 포함한 경우고 오른쪽이 포함 안 한 경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3을 포함했고 또 4를 포함하면 7이 되죠. 7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늘 게 10이야. 10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까지 포함하면은 뭐야? 그쵸, 12가 되는데 이제 남은 게 6이에요. 밑으로 6을 가는데 6을 포함하려고 봤더니 13보다는 더 커지죠. 그럼 밑으로는 갈 필요가 없어요. 커런트 토탈하고
그 다음에 할 애가 더 크면 그 밑으로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 토탈에다가 그 다음 거 애가 더했을 때 목표값보다 커지면은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쪽을 한번 보면은 3은 포함 안 했어요. 4는 포함했어요. 5를 포함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3, 4, 5를 고려해서 이제 남은 건 6이에요. 그런데 커런트 토탈이 4고 남은 건 6이에요. 그럼 두 개를 합하면 10이 되는데 우리 목표값은 얼마야? 13이죠. 목표값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를 아무리 써도 13을 못 만드니까 여기서 잘려나가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3도 고려 안 하고 4도 고려 안 했어요. 그러면 커런트 토탈이 0인데 남는 거는 두 개 합쳐도 11이에요. 그러면 이제 값이 될 수 없죠. 13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지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재교체하면서 현재 토탈이 있어야 되겠고 또 뭘 또 계산하고 가야 돼? 레프트 토탈도 계산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레프트 토탈은 이거 다 더한 거가 되겠죠. 그러면서 3을 고려하게 되면은 레프트 토탈은 10이 되는 거고 4까지 고려했을 때 레프트 토탈은 11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10이 되는 다 더하면 얼마? 11, 15, 18,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시작할 때는 18이 되겠고 이제 3을 사용하고 나면 레프트 토탈은 15고 4를 고려하면 레프트 토탈이 11이 되는 거고 11을 고려하고 나면 레프트 토탈이 6이 되는 이렇게. 그래서 요를 하나 둘씩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가지치기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또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브셋 썸 문제는 우리가 살펴봤던 캔썸 등의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캔썸은 이제 그 값들이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값을 여러 번 쓸 수 있는데 요 서브셋 썸 문제는 한 요소는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캔썸 등에서는 중복된 값들이 안 나와요. 입력으로. 근데 이 서브셋 썸에는 한 번만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데 중복된 값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력에 3355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일 배당 채우기 문제와는 어떤 연관이 있냐면은 모든 아이템의 무게당 이득이 같다라고 놓으면은 이 문제와 또 동일한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뭘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은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되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보면 알겠지만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다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MP 이론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MP 이론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그 풀리지 않는 그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은 알고리즘도 있잖아요. 그 알고리즘들은 한 문제만 해결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차 시간에. 그게 바로 MP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보면은 되게 문제들이 서로 되게 유사한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보여준 예인데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미싱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미싱 한 경우에는 이제 그 밑으로 가고 아니면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통은 이제 이게 없는 거죠. 그 전수조사 할 때는. 그리고 저 프로미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랩 토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가적으로 유지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프 색칠하기 문제예요. 그래프 색칠하기. 얘도 되게 또 유명한 문제예요. 많이 수학 문제에서 많이 언급되는 그런 유명한 문제인데, 그 M 색칠하기 그래프 문제는 인접한 노드는 같은 색으로 색칠할 수 없다는 제약 조건 하에 무방향 그래프의 노드를 최대한 N개의 색으로 색칠하는 문제예요. 보통 3컬러링 문제를 많이 3개의 색깔로 칠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많이 또 살펴보는데요. 무방향 그래프 M이 있고 색칠할 수 있는 색의 조합을 우리가 출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얘는 3개의 색깔로 칠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인접한 거는 같은 색깔이 안 되게끔. 우리가 이제 이런 애를 그래프로 어떻게, 이게 얘가 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들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도에서 인접한 국가들을 똑같은 색으로 안 칠해요. 그러면 전체 세계 지도를 3가지 색깔로 칠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알아보는 게 M 컬러링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 같은 게 들어왔는데 인접한 애들은 같은 색으로 칠할 수 있냐 없냐를 풀라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얘를 3개의 색으로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V3는 V2하고 V1하고 V4, V5하고 다 인접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리고 이런 평면 그래프는 이렇게 이런 지도는 이런 평면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평면 그래프는 그래프의 간선들이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릴 수 있으면 얘가 평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도들은 이렇게 무방향 평면 그래프로 그릴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지도에서 어떤 색칠하기 문제는 이 문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얘는 가지치기 할 게 별로 없어요. 너무 다양한 거라.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하고, 그러면 얘네들은 1번, 2번, 3번인데 3가지 색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빨간색을 썼으면 빨간색을 못 쓰는 거죠. 그러면 파란색하고 초록색 고려해야 되겠고, 빨간색, 초록색을 여기서 파란색 썼으면 이제 남은 건 빨간색만 칠할 수, 초록색을 칠할 수 있는 거고, 얘가 인접을 안 했으니까 다시 파란색으로 칠할 수 있는 거죠. 이 그래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V1을 빨간색으로 칠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얘와 인접한 것이 이제 V2, V3, V4니까 V2는 빨간색으로는 칠할 수 없고 파란색이나 녹색으로 칠할 수가 있고, V2를 이제 칠했으면은 V3는 V1과 V2를 이용해서 칠한 색깔로는 칠할 수가 없고, 녹색으로 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V4는 V1이 칠한 거나 V3가 칠한 걸로는 못하지만 V2는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한 조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프 색칠하기 문제인데, 뭐 얘도 뭐 어렵지 않게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무슨 색깔로 칠했냐, 그리고 내가 칠하려는 게 현재 인접한 애들이 뭐냐 보고, 인접한 애랑 같은 색깔이면 안 되는 거고 다른 색깔이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일 배남 문제. 여러분들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그러면 전수조사할 때, 원래 전수조사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 물건을 넣을지 안 넣을지, 두 번째 물건을 넣을지 안 넣을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이진 트리 형태로 쭉 전체 트리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전체 트리를 우리가 가지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지치기는 기본 기준은, 아주 직관적인 기준은 이거죠.
커런트 웨이트가 지금까지 집어넣은 물건의 무게와 현재 이제 집어넣을 물건의 무게를 넣었더니 가방 용량보다 커. 그럼 못 넣죠. 그러면 그 밑으로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또 다른 기준은 뭐가 있냐면 항상 이 영일배낭 채우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때 관련해서 살펴보는 게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예요. 빈틈없이. 그래서 빈틈없이 채우면은 빈틈없이 채우는 게 그냥 우리가 영일배낭보다는 항상 더 우수한 값을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빈틈없이 채우기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값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값이 못 가겠죠. 근데 얘가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최대 이익보다 작아. 그러면 글로 가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찾은 것보다 더 나쁜 걸 찾게 되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두 개예요. 무게를 넣었더니 초과해. 그러면 안 가. 그리고 거기로 물건들을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치. 그 최대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빈틈없이 채우기로 구하고, 얘는 원래 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겠죠. 근데 걔가 내가 지금까지 구한 것보다는 별로야. 그러면 그쪽으로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시로 보면은 얘네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물건이 있고 가방의 용량은 16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무게당 가치로 정렬을 시켜요. 무게당 가치로 정렬을 시켜서 구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뭘 구하냐면은 빈틈없이 채우기로 바운드를 구해요. 빈틈없이 채우기로 얘를 채우게 되면은 115달러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115를. 근데 실제로는 115는 못 얻겠죠. 빈틈없이 채우기는 잘라서 넣는 거니까 우리는 0.1배낭이니까 잘라서 못 넣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절대 115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추적이니까 이렇게 이제 가겠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자식들을 구해서 뭐 재교출을 양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먼저 갈 거예요. 그러면 40을 이 처음 거를 넣고 40 이득인 40인 걸 넣고 가방의 용량은 이제 현재 2가 된 거죠. 물건 넣은 거는.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요걸 따라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이득은 빈틈을 채우기 구하면 여전히 115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걸 넣으면은 여전히 11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넣으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 거는 무게가 10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넣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1루는 3을 포함하는 애니까 세 번째 물건을 얘는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루 와요.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얘를 안 넣으니까 3을 빼고 빈틈없이 채우기를 구하면은 최대 80을 구할 수가 있어요. 80. 그리고 1루 가면 1루 가면 12. 그렇죠? 여기로 가면 다 넣은 거고 80이고 얘는 70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한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와서 일로 와요. 지금까지 구한 맥시멈은 80이에요. 요게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최대가 80이에요. 그 다음에 일로 와서 얘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아이템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러면 최대가 98이에요. 그러니까 80보다는 크죠. 그럼 내려가 봐야 돼요. 그럼 넣었더니 얘는 이제 90이고 무게가 10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밑으로 가면 98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트라이 해보는데
실제 이 98은 뭐예요? 빈틈없이 채우기로 구하는 거죠. 근데 내려가 봤더니 밑에 거는 못 넣어.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의 최대는 90입니다. 90이에요. 근데 일로 갔더니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는 뭐야? 50이에요. 그럼 이 밑으로 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얘는 가지치기가 되겠고, 다시 와서 일로 가야 되는데 얘는 82야. 그러면 내가 구한 게 90이니까 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를 이용해요. 요거 기준 하나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구한 것과 빈틈없이 채우기로 해서 이쪽으로 왔을 때 구할 수 있는 최대치와 비교해서 그 최대치가 크면은 가보고, 가봤자 최대 50밖에 못 구해. 내가 구한 건 이미 90인데. 그럼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를 대치적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미싱 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대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핵심은 요걸 찾아내는 거죠. 요 기준들. 프로미싱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할 기준들. 그리고 그 기준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계산해 낼 건가. 근데 이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뭘 계산하냐면 얘를 계산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게 한 가지 비용이 소요되지만 그래도 실제 이쪽은 다 떠나간 거죠. 우리가 전수조사했으면 이쪽으로도 쭉 다 갔을 텐데 이쪽은 완전 이제 가치가 완전 전체가 돼버린 거니까. 그리고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경우에는 만약 얘가 답이 이쪽에 있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도 안 가고 다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지치기가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럼 뭘 해봐야 돼, 원래? 아까 살펴봤던 몬테칼로 알고리즘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예시에서 가지치기가 되는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넵스의 영일배낭 문제의 그 가지치기 그 대치적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그래요. 이게 그 바운드를 계속 구해야 돼서 이게 좀 번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네 오늘 거. 해밀토니언 서킷 문제. 해밀토니언 서킷 그리고 다른 말로 투어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투어. 일주행 경로. 그래서 한 노드에서 출발해서 모든 노드를 방문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거를 우리는 투어라고도 하고 해밀토니언 서킷이라고도 그러고 웹하는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해밀토니언 서킷 투어입니다. 근데 웹하는 문제에서는 찾고자 하는 것은 그런 수많은 해밀토니언 회로 중에 가장 경로가 최소가 되는 걸 찾는 게 웹하는 문제이고 해밀토니언 문제는 회로가 있냐 없냐 존재하냐 안 하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애는 해밀토니언 회로가 존재하지 않아요. 전체 가려면 항상 V2를 두 번 거쳐야 돼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냐 안 하냐 몇 개 존재하냐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해밀토니언 문제예요. 그럼 얘도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 노드에서 이거는 이제 어떤 노드에 출발하나 상관이 없죠. 해밀토니언 서킷 같은 건. 웹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와야 되니까 시작 노드는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시작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건 얘의 이웃 노드가 되겠죠. 그럼 이제 한 노드 갔네. 그러면 이 V2에서 이제 갈 수 있는 노드들은 V1으로 가면 안 되고, 나머지, 얘와 인접한 건데 나머지로 가야 되겠죠. 그럼 원래는, 실제로는 여기서 상태 공간 트리를 가지치기를 안 하면, 이게 노드가 몇 개야? 8개이면은 한 노드에 다음에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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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전체 상태 트리인데, 그거를 가지치기를 요 3개 기준으로 가지치기를 하면은 요런 모습으로 이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인접 노드여야 되고 이렇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다시 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애들을 찾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추적에 대한 설명을 조금 빨리 했는데